그래서 만약에 제가 캐리어의 이제 비밀번호가 광복절 0815라고 치면은 수많은 멀티버스에서 0815라는 그 멀티버스에 속한 에러의 확률만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게 되면은 여전히 중첩된 상태에서 그 확률만 높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이 높아가고 나머지는 0으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관측을 안 한 상태로 계속 수렴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순간에 딱 관측을 하면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공학 에러입니다. AI가 뜨고 나서 엄청난 양의 컴퓨팅을 처리할 만한 프로세서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또 뜨고 AMD도 뜨고 이렇게 인프라가 점점 구축되어 가면서 진짜로 AI가 우리 삶에 점차 침투를 해가는 모습을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절대로 10년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존의 컴퓨터보다도,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빠른 양자 컴퓨터 관련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도 등장을 하고 있고, 기존의 구글이나 IBM과 같은 거대 기업에서도 이 양자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뭔가 현실화해 나가는, 그래서 로드맵대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상황에서 점차 이 컴퓨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뭐고, 이 양자 컴퓨터가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원리적인 부분부터 기존에는 어떤 것인데 지금 거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제약이 있고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를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볼까 싶어서 오늘 영상 한번 준비를 했고요. 이외에도 아이온큐라든가 IBM 관련된 여러가지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팔로우하면서 여러분들께 기술이 진짜 완성형인 건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리고 이 기술들 간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세서 얘기를 할 때 늘 애플이건 퀄컴이건 아니면 인텔, AMD 이런 데서 어떠한 칩을 내놨다, 반도체 칩을 내놨다고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M3의 예제를 드리는 건데, 애플의 M3 같은 경우에 25빌리언 트랜지스터, 37빌리언, 92빌리언 트랜지스터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를 이해해보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체 이 트랜지스터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본질적인 질문을 해 가보면은 이 양자 컴퓨터하고도 엮여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25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뭐냐, 그리고 92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기에 뭔가가 엄청나게 빼곡하게 많이 담겨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잖아요. 저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계산 능력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느낌이 오시죠. 즉 어떤 계산을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박아 넣음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빠른 프로세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지표들을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트랜지스터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스위치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전류를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우리가 스위치를 ON 했다가 오프 했다가 하면은 전류가 통했다 안 통했다, 이러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류가 통하면은 1, 전류가 통하지 않으면은 0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보내려고 하면은 전기를 통했다 안 통했다, 통했다 안 통했다, 통했다 안 통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정보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들, 그러니까 숫자들을 더했다가 뺐다가 곱했다가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안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이러한 이제 논리 연산자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A하고 B를 특정한 AND라는 연산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의 예시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뭐냐, A하고 B에 전기를 통했냐 안 통했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이 Y, 전기가 통했냐 혹은 안 통했냐로 결정이 되는 특정한 어떠한 연산 기호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죠. 전기를 안 통하고 안 통하면은 결과적으로 Y에도 안 통한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라도 전기가 안 통하면은 둘 다 안 통한다. 근데 둘 다 만약에 전기가 통하면은 전기가 통하게 된다. 이런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연산을 AND라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입력으로서 전기를 통했냐 안 통했냐에 따라서 결과물을 0과 1로 표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떠한 특정한 연산의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기호로서 어떤 심볼로서 이렇게 AND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이거를 반도체의 트랜지스터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떠한 내용인지는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 영상에서 이제 트랜지스터 PMOS, CMOS 이런 거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요 하나하나가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어떤 특징을 가진 스위치예요. 어떤 거는 특정한 전압을 이루면은 여기에 전류가 통하고, 어떠한 것들은 특정한 전압을 넣으면은 이 전류가 안 통하고, 이러한 어떤 규칙을 가진 어떤 스위치들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표현된 이렇게 00이라고, 그러니까 전류가 아예 안 통했다라고 했을 때 전류가 아예 안 통하게끔 나오게끔 하는 이러한 것들의 규칙을 가진 트랜지스터의 조합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존에는 무조건 전류가 통했냐 안 통했냐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도 전류가 통했냐 안 통했냐 요거의 조합에 따라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하는 0과 1의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비슷한 걸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좀 전에는 AND를 말씀드렸는데 OR 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OR는 전류가 둘 다 안 통하면 그냥 0인데 전류가 하나라도 통하면은 전류가 통합니다. 즉 1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류가 둘 다 통하면 여전히 전류가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심볼로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거를 트랜지스터로 표현을 하자라고 보면은 여기에 A, B에다가 전류를 통했냐 안 통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전류가 하나라도 통하면은 요거는 1이라고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회로를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트랜지스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하나의 비트와 다른 하나의 비트의 연산을 통해서 다른 하나의 비트를 표현하는 것만 하더라도 6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점차 확장되면은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연산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게이트들이 많아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1비트 더하기 1비트 혹은 1비트 XOR 1비트 이런 식으로 정의된 어떠한 논리 연산자들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하다 보면은 더하기도 만들 수 있고 빼기도 만들 수 있고 곱하기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게 만들어지겠죠. 그러한 것들이 다 복잡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250억 개, 370억 개, 920억 개 이렇게 수많은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반도체 칩이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제가 방금 예시로 들었던 거는 어떤 로직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어떤 연산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메모리도 포함이 돼요. 메모리도 어쨌든 이런 트랜지스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어떤 연산을 하든 어떤 메모리를 하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로 0과 1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이 0과 1이 계속해서 연산이 되고 하면서 점차 2가지 정보에서 4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8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 이게 계속 되면은 무한대의 정보까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프로세서 혹은 노트북, PC, 서버 모든 것에 있어서의 컴퓨팅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기존의 방식인데 양자 컴퓨터는 무엇이냐? 이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0과 1로 표현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0과 1을 표현에 따라서 정보량을 빠르게 처리를 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빨리빨리 보내니까 빨리빨리 처리하고 빨리빨리 뭔가 입력을 넣고 빨리빨리 출력을 내고 모든 게 이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프로세서에서 클락이라고 부르는 게 빨리 돌리는 거예요. 우리 보통 CPU 하면은 뭐 3.0GHz, 4.5GHz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초에 몇 번 돌리느냐, 1초에 빠르게 돌리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로 통해서 그 수치를 클락을 빨리 돌리는 어떠한 로직을 만듦으로써 성능을 높일 수도 있고 혹은 클락 한 번 틱톡 하는 데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늘려서 HBM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한 번에 쭉쭉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늘리면서 시간에 따라서 빨리빨리 처리하거나 아니면 단위 시간 내에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서버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것에 이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것은 대충 훌에 서서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빨리빨리 돌리거나 한 방에 돌릴 때 많이 돌리거나. 그런데 양자 컴퓨터의 방식은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애초부터 개념이 달라요. 원래 컴퓨터는 0을 보냈다가 혹은 1로 보냈다가 이 2가지 선택 방식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해 안 되시죠?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0과 1을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동시에 존재하는 방식들의 모든 조합들을 한 방에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이거 좀 더 파고들겠습니다. 원래 맨날 양자역학 얘기하면은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죽었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저는 오로지 그냥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0과 1로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숫자 방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어요. 제가 캐리어에 어떤 숫자를 비밀번호를 예를 들어 까먹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제가 에러가 저 비밀번호를 어쨌든 맞춰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0000부터 9999까지 있다고 치면은 0000부터 999까지 총 10,000가지의 개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비밀번호 까먹으면 물론 일상적으로는 하나하나 뭐가 생각나는 거 이제 시도해보면 게 있겠지만도 진짜 브루트포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응을 해본다고 하면은 0000, 0001, 0002 쭉쭉쭉 해가지고 999까지 한번 시도해보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 시도하는데 2초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거의 뭐 6시간 동안 내내 해야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 컴퓨팅 방식이라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조합도 해보고 0000도 해보고 0001도 해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하는 방식이 기존 컴퓨팅 방식이라서 제가 이 한 번에 시도하는 이거를 2초에서 1초로 줄인다거나 이렇게 클락 속도를 줄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본다고 하거나 동시에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러한 방식으로 성능을 올리는 거 말고는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의 이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0과 1이 중첩된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번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하나하나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존재 자체가 0000부터
000부터 999까지가 모든 상태가 하나로 엮여있기 때문에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가 엔드게임에서 16,000만 분의 1의 경우수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거기도 시간 개념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이미 모든 경우에 멀티버스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멀티버스의 모든 에러들이 어떤 에러는 0000을 시도하고 있고 어떤 에러는 9999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순간에 다 엮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상태를 유지하면은 이 에러들은 여러 멀티버스 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에러가 하나의 정답을 딱 찾아내겠죠. 그러한 멀티버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멀티버스에서 어느 누구 하나는 뭔가를 풀고 있는 그러한 에러가 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양자 컴퓨터가 그렇게 풀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실제 이 양자 컴퓨터가 우리 삶에 쑥 들어와서 우리가 진짜 문제를 풀었나 안 풀었나라고 살펴보는 순간 이게 모든 것이 무효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양자 컴퓨터에서 대충 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아는데 이 다음 부분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은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눈으로 본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죠? 이 보고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든 노트북으로 보든 태블릿 PC로 보든 PC로 보든 제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이 보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건 그 보는 대상에 빛이 딱 친 다음에 반사된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이게 반사된 광자가 우리 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 속에 광수용체인 간상세포와 막대세포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얘네들을 자극을 해요. 그러면서 간상세포는 이제 색을 감지를 하는 거고 막대세포는 이 명암을 감지를 하는 거죠.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정기적인 신호를 생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가 해석을 하면서 아 우리가 이걸 보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이게 생물학 쪽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딴 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광자가 우리 눈에 들어가서 특정한 우리 센서, 광수용체인 간상세포와 막대세포를 광자가 때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인 이 포톤, 빛이 이렇게 쏴 쐈을 때 광자들이 우리 몸을 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광자가 우리를 때리고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집니다. 그 광자라는 게 너무너무 가볍고 미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때리면은 너무 이제 빛을 많이 비추면 아 눈갱 하면서 이제 눈이 시릴 수도 있지만도 대부분의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뭔가를 본다, 모니터를 본다, 스마트폰을 본다 이렇게 할 때는 이 광자가 우리 눈을 때려도 수용체가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서 그 감각을 인지를 하는 정도지 우리 몸 전체에 변화가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광자도 어떤 입자예요. 입자니까 아무리 작아도 굉장히 작은 어떠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게 정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작은 세상에서 이 광자가 툭 친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완전 작은 세상에서는 이 광자라는 게 이 양자가 그게 엄청 작은 것들이죠. 이 작은 세상에서는 이 광자가 그냥 보는 것, 빛을 보고 관측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자역학에서 이걸 관측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양자역학에서 관측한다라는 거는 이 전자가 양자라고 하는 이 굉장히 작은 이 규모의 세상에서 이 전자와 같은 양자 입자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면은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러가 0000부터 999까지 모든 상태에 계속 얽힘으로써 모든 상태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 광자가 이렇게 영향을 딱 미치는 순간 양자 붕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상태로만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만 가지 상태가 있었는데 양자 붕괴 관측이 되는 순간에만 딱 한 가지 상태로 수렴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0000부터 9999까지 모든 순간에 양자 얽힘 순간에 이런 것들을 멀티버스처럼 0000부터 99까지 시도하는 에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에 하나로만 정해지니까 결국 그냥 기존의 컴퓨팅처럼 하나하나 시도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서는 뭘 하느냐? 양자 컴퓨팅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알고리즘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 그냥 딱 관측하면은 아무리 얽혀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상태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은 컴퓨팅이 빨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양자 얽힌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양자 얽힘이 관측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붕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가지 상태를 계속 존재하는 상태로 점차 특정한 상황을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0000부터 9까지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다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서 관측되지 않은 상태로 이 만 가지가 계속 중첩된 상태로 이 확률들이 점차 하나만 점점 오르는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한 가지 상태로 쭉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딱 관측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확률이 거의 낮고 한 가지만 뻥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캐리어의 비밀번호를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캐리어의 이제 비밀번호가 광복절 0815라고 치면은 수많은 멀티버스에서 0815라는 그 멀티버스에 속한 에러의 확률만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게 되면은 여전히 중첩된 상태에서 그 확률만 높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이 높아가고 나머지는 0으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관측을 안 한 상태로 계속 수렴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순간에 딱 관측을 하면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기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추면서 그러한 알고리즘도 개발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암호를 푸는 영역뿐만 아니라 AI 쪽에서도 여기에 확고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컴퓨팅을 다 엎을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암호 해독 쪽에 관련해서는 지금 RSA 같은 요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자 하겠습니다. 이 RSA라는 어떤 특정한 그 암호를 만드는 표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라든가 표준적인 암호 이러한 방식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소수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소수 두 개를 가져와가지고 소수점 자리 소수점 말고 1 또는 자기 자신으로밖에 안 나와지는 수 있죠. 2, 3, 5, 7, 11, 13 이런 숫자들. 이런 숫자들을 계속 늘리다 보면은 우리가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 예를 들어 10자리 숫자의 소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 자리 숫자가 실제로 뭐로 나눠지는지 안 나눠지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1, 2, 3, 4, 5, 6, 7, 8, 9를 하나씩 나눠보면서 얘가 나눠지나 안 나눠지나를 체크해야지만이 이 암호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현대에서 이러한 RSA나 다양한 암호 기반이 이런 소수를 기반으로 하는데 양자 컴퓨터에서 이렇게 양자 얽힘을 이용하면은 마치 멀티버스에서 어떤 애는 2로 나누고 어떤 애는 3으로 나누고 어떤 애는 5로 나누고 어떤 애는 11로 나누고 이렇게 소수로 나누고 있는 여러 가지 멀티버스에 중첩되어 있는 수많은 에러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암호 체계가 다 무너질 겁니다. 더군다나 AI도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매트릭스 영상 같은 걸 이렇게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양자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양자 컴퓨터가 준비가 된다면은 현재 엔비디아도 위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컴퓨팅의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접근하고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죠. 일단 제일 핫한 기업이 고전적인 IT 최강자인 IBM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는데 IBM 같은 경우에는 1121 큐비트라고 합니다. 큐비트는 제가 이전 영상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비트가 아니라 양자적으로 얽혀있는 비트의 개념으로 해서 큐비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LK99 때문에 초전도체 방식이 굉장히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으로 저온해서 이러한 양자 얽힌 상태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1000큐비트가 넘는 거를 구현을 했고요. 여기에 미국 스타트업으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이온큐죠. 여기는 지금 초전도체 방식이 아니라 이온 트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2비트 방식인데 이게 이 이온 트랩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초전도체 방식보다 훨씬 더 노이즈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이제 양자 얽힘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오리지널 영상으로 양자 오류정정이라는 분야를 또 한번 다루겠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결국은 이게 초전도체 방식으로 노이즈가 있어도 여러 가지 비트를 엮느냐 아니면은 노이즈가 아예 없이 큐비트를 엮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양자 컴퓨터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도 조금 길어졌는데요. 원래는 이제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과 IBM의 초전도체 방식 그리고 뭐 구글에서는 뭐 D-Wave 예전에 뭐 D-Wave 약간 좀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뭐 실질적으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이런 걸 다 다뤄보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양자 컴퓨터는 지금 이제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과정입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합세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컴퓨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거든요. 물론 양자 컴퓨터가 지금 오늘은 말씀 안 드린 내용 중에서 모든 컴퓨팅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특정하게 이제 양자 컴퓨팅에 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구조가 있어요. 그러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와 양립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는 있겠지만 또 그래도 만약에 특정한 분야에서 그게 어떤 분야에서건 양자 컴퓨터가 된다라고 하는 분야가 있다라면은 기존의 컴퓨팅 방식을 완전히 발라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온큐와 IBM과 같은 양자 컴퓨터 집중화된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5년 전만 하더라도 양자 컴퓨터는 20, 30년 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보았던 기술이 이제는 AI 시대와 더불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컴퓨팅으로 설레게 하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